방금 소개받은 시리스 파트너스의 이현정입니다. 저는 취향의 규명이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알고리즘의 핵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취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취향의 탄생이라는 그 원 제목은 You may also like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취향의 탄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진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셔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 뭐 청소년이나 영어덜트,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소비를 굉장히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소비를 하면 넷플릭스의 그 컨텐츠를 빈지 뷰잉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한꺼번에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소비를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소비를 하는 거의 패턴이 탕진잼인데 이 탕진잼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탕진잼을 부르는 상품이 취향을 저격해서라는 그런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 만큼 취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스타일이란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패션에서는 스타일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것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워딩이었다가 어느 순간 취향이 스타일을 대체해버렸죠. 그렇다면 스타일과 취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는 아까 설명을 잠시 해주셨지만 경영학을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타일은 드러난 선호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취향이나 preference, 무엇을 더 좋아하는 선호에 기반한 단어이죠. 그런데 스타일은 조금 더 드러난 선호라는 측면이 강하다면 취향은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인 선호라는 그런 워딩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스타일은 굉장히 고정적이죠.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잘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영역마다 스타일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패션 스타일, 나의 영화 스타일, 나의 어떤 스타일 이런 식으로 영역마다 고정되어 있다면 취향은 좀 더 모든 나의 감성적 소비의 그런 소비 라인을 아우르고 그리고 뭔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스타일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스타일은 드러난 거고 어떻게든 취향은 드러나지 않은 건데 취향이 계산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도 이제 워비 파커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스티치 팩스도 얘기를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이제 일종의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취향을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데이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매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매출 데이터를 굉장히 이때까지의 뭐 SAS나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막 돌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데모그래픽한 상관관계만 분석하면 그게 소비자 분석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혁신 기업에서 취향을 규명하고 취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르고 그거를 이제 뭐 통계학적인 그런 상관 분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걸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툴이 굉장히 다양해요. 소비 심리학적으로도 계산을 하고 형태 분석은 당연히 하고 그것을 내공학적으로 행동 변이사항적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변적이고 굉장히 잠재적인 취향의 심리적인 동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결국 사이코그래픽적인 접근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그래픽과 사이코그래픽의 차이는 데모그래픽은 스타일을 알 수가 있죠. 누가 봐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에이지, 레이스, 로케이션, 인플루먼스 스테이터스 이런 것은 굉장히 드러나는 사항이고 이런 드러난 사항으로 스타일을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취향은 드러나는 행동의 언더라이닝 메커니즘, 그 행동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것은 사이코그래픽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이코그래픽적으로도 특히 소비의 프랙티스를 분석하는 걸로 이 사이코그래픽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프랙티스를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가 자기의 원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중요했었던 시절에는 소비의 행동이 중요했고, 그럴 때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플을 사는지, 내가 갤럭시를 사는지, 내가 LG를 사는지, 내가 노키아를 사는지, 이렇게 물건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 사이코그래픽적인 그리고 취향이 중요한 이 시대에서의 분석의 관점은 소비의 행동이 아니고 소비의 행동의 패턴이 중요합니다. 소비의 행동의 패턴이라면 똑같이 애플을 사는 사람도 이 애플을 어떤 식으로 이밸류에이트하고 사용하고 이것을 어프리시에이트, 감상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주 그래서 일예로 데모그래픽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같이 유형화될 수 없는 두 사람이죠. 오지 오스본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팬덤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크레이지 트레인 아실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페너틱한 송이고 뭐 굉장히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크레이지한 노래를 불러도 그 크레이지한 노래를 좋아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한 부자죠. 그리고 찰스 황태자죠. 찰스 황태자와 오지 오스본, 이 두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 스타일의 시대였으면 절대 같은 유행이 아닌데, 이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의 행동의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유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MG 마케팅 모델러 그룹을 위시한 저희 시리스 파트너스는 취향을 어떻게 하면 규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체크리스트와 인덱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주얼한 감각, 비주얼한 자극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스토리를 느끼는지, 캐릭터를 느끼는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저희 그룹에서. 근데 이거는 매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트히스토리, 죄송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범피하네요. 아트히스토리 관점에서 어떠한 미술품을 감상하는 측면에서 이 감상하는 과정에서의 꽂히는 포인트, 그리고 그 꽂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내공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인덱스를 통해서 타겟 집단을 유형화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오지 오스본과 찰스 황태자가 같다는 것을 저희가 규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 타겟 집단을 유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워비 파커 얘기가 나왔죠. 워비 파커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CEO가 워비랑 파커냐고 아니면 워비 파커가 CEO냐고, 그러니까 크리스티앙 디오르처럼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니고 데이브랑 닐이 CEO입니다. 근데 왜 워비 파커일까요? 왜 워비 파커일까요? 왜 워비 파커냐면 이 워비 파커가 얘네들을 아예 타겟팅 해가지고 원래 워비 파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MBA 스튜던트 그 학생들이에요. 학생인데 패션에 뛰어든 거죠. 그냥 패션성도 없고 패션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뛰어들었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그 타겟 어디언스를 굉장히 표적해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그 표적 집단이 어떤 거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인스피레이션을 받느냐, 그 분석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또렷하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비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비트 제너레이션이 그러니까 비트 제너레이션이란 겁니다. 근데 한창 힙스터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 워비 파커가 생겼어요. 비트 제너레이션이 결국 힙스터를 인플루언스 했고, 그런 힙스터들이 워비 파커의 주요 표적 집단이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비트 제너레이션을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네이밍을 그렇게 하자.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 비트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잭 크로하게라고. 잭 크로하게 소설에 워비랑 페퍼가 그러니까 워비 페퍼, 잭 파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워비 파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니까 혁신기업 스티치 픽스나 워비 파커가 혁신을 이루는 방식은 딥러닝도 아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메타달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타겟 집단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 규명된 타겟 집단을 공통적으로 인플루언스하는 팩터가 무엇이고 그 팩터를 인스파이어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데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 이제 뭐 힙스터 하면 그리고 요즘에 긱, 너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타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이제 뭐 기크가 떠, 너드가 떠 하면 되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긱이나 너드 같이 굉장히 범생이라고 불리우는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기크, 너드, 도크 이 세 가지 드립까지 다 비슷한 속성으로 쓰여요. 그렇지만 다 다른 거죠. 기크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지만 옵세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크는 이 인텔리전스는 없고 옵세션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부정하는 측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기크의 속성을 내 제품에 쓰고 싶은데 기크가 사실 되게 소셜리 되게 부정하게 보이니까 이 감성을 소구하면 그 제품의 타겟 어디언스 설정을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취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와 그걸 체크리스트를 인덱스화하고 그걸로 타겟 유형화를 해서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패션보다 먼저 한 거는 저는 푸드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홍시라 생각하는 것이 온데 여기는 절대 미각이죠. 이 대장금 아이는 절대 미각입니다. 절대 미각이어서 먹기만 하면 홍시 맛이 납니다. 라고 홍시가 아니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푸드 사이언스는 실질적으로 분자 구조를 통해서 뭐가 뭐랑 어울리는지 페어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페어링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랑 잘 맞아. 내가 셰프인데 경험상 뭐 초콜릿이랑 딸기랑 하면 잘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한 사람의 감에 의존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분자로 봤더니 이 딸기의 플레이버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 속성을 또 분자 구조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럴 때는 초콜릿이랑 어울리고 이럴 때는 파메산이랑 어울리고 이럴 때는 베이즐이랑 어울린다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가 활성화가 되고 조합이 많아지면서 이게 한 사람의 감이 아닌 시스템으로 장르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쉐익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근데 쉐익이 음식 맛이 좋아서 물론 음식도 맛이 좋고 이 쉐익이 처음 생겼던 곳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학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 초창기와 함께 컸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쉐익 물론 맛있어요. 물론 맛있는데 뜬 이유는 그 소프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패션, 음식, 뮤직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거의 처음으로 산업적으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쉐익이든 리퀴테리아든 어떻게 보면 그냥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워비파커보다 훨씬 더 유니콘들이에요. 훨씬 더 밸류에이션 잘 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감에 의존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거한 속성의 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르화가 됐고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랄라랜드 데미안 슈즈 이번에 감독상 받았죠. 아카데미. 처음이에요. 가장 최연소일 뿐더러 한 번도 그것도 하버드에서 필름 스터디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비주얼 스터디를 전공했어요. 비주얼 스터디를 전공한 사람이 30도 되기 전에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영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화일까요? 물론 굉장히 훌륭한 영화지만 에이전슈타인 그리고 시민 케인을 만들었던 그런 감독들처럼 영화적인 완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성적으로 만든 가장 감성적인 영화예요. 데미안 쉐즐의 아빠가 프린스턴 대학교 알고리즘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꽂히는 포인트고, 그 꽂히는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러고 이제 겟아웃하고 베이비 드라이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번 영화 시즌이 블록버스터 사상 최악의 시즌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블록버스터가 망해본 적이 없어요, 헐리우드에서. 근데 망했어요. 그게 이제 헐리우드는 기성의 작법을 계속 쓰는 한 이렇게 망할 거예요. 근데 이 둘은 기성의 작법을 쓴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영화가 잘 되려면 유저 보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장면으로 구성을 한 영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렇다면 그 꽂히는 포인트,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할까? 여기 로튼토마토에 가보자. 아까 아마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리뷰를 보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덱스화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이 이전에 나왔던 로튼토마토 신선도를 높이 받은 영화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분해를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작법을 통해서 아예 타겟티드 100점을 받았어요. 신선도 100점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론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아니겠지만 제작비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이익을 낸 영화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음악, 음식, 영화 다 취향을 규명하고 예측하고 계산해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쌓고 있는데, 그래도 패션은 다를 거야. 패션은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크래프트적인 그런 속성을 가졌으니까 패션 산업은 안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말씀에도 타당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벌써 스티치 팩스가 너무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스티치 팩스도 워비 파커보다 훨씬 덜 패션적인 사람이죠. 훨씬 덜 패션적인 사람인데, 그냥 그 넷플릭스에서 어떠한 식의 속성의 결합이 취향을 일종의 저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티치 팩스를 이분이 만들진 않았지만 원래 이제 굉장히 다운풀이었던 스티치픽스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붐업을 시켰죠. 결국에 스티치픽스라는 그런 플랫폼의 승부는 취향을 규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제공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 스티치픽스 사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말씀 나누신 거죠. 결국 여기서 짧게나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국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취향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딥러닝을 써야 되고 굉장히 막 소프트웨어도 되게 고도화된 걸 써야 되고, 그런데 오히려 그냥 소비자를 관찰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내 소비자를 관찰해서 그 소비자가 가려운 데가 어딘지, 그 가려운 곳을 어떻게 하면 긁을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조셉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셉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 색도마로 이제 많은 이제 성공 사례를 낸 그런 디자인 회사인데, 조셉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인 도마나 주방시장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뭐 별다른 기법을 쓴 것도 아니고 관찰을 많이 해봤더니 이제 주부들이 특히 도마를 하나로 쓰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것을 육류, 생선, 그런 야채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해가지고 따로 색으로 만든 도마를 냈고, 특히 그 색이 4가지가 있으니까 꺼낼 때 헷갈리기가 쉬워서 그 육류면 육류, 생선이면 생선, 거기에 맞는 속성을 부여해서 육류 도마는 빨간색, 생선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인덱스화를 시켰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딥러닝이나 여러 가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4.0은 소비자의 관찰, 그것도 멀리 찾을 필요 없이 내 주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냥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그런 성향을 관찰하는 것에서 충분히 혁신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